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 네. 또 그 당시 서울시의 서울연구원장으로서 정책 브레인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에 참여하시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정책위 의장을 맡았습니다. 아, 그래서 정책위 의장. 정책 분야의 연장선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당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하시게 되셨어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오랫동안 이제 정책 분야 활동을 주로 했었는데 특히 이제 국가적 난제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정책 내용만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정치 또 최고 권력이 있는 어떤 정부 영역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잘 합의하고 풀어가느냐 이게 아니고서는 정책이 실행이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조국혁신당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두 거대 정당이 있는데 두 정당이 그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면 참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좀 힘 있는 제3의 정당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도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제3의 정당이 좀 탄탄하게 자리 잡으면 그 두 정당의 어떤 중간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견인도 하고 또는 뭐 조정 중재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또 윤석열 정부가 너무 엉터리로 폭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상당히 큰 정당이었지만 정당 한 정당의 힘만으로는 그게 좀 대응이 쉽지 않고 뭔가 연합전선이 필요한데 그 역시 진보적 개혁적인 한 제3정당이 하나 있다면 실효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구현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전에 사실 이제 서울시 계실 땐 종합적인 정책 전문가이고 이렇게 실천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엔 또 기후 전문가로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하셨죠. 환경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네, 환경운동을 한 10년 했습니다. 하시고 또 이제 유학 가셔서 환경과 에너지 환경 정책 박사를 받았죠. 박사를 받으시고요. 그러셨는데 지금 아까 약간 아쉬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대 양당에 대해서 지금 총선 앞두고 정당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 많이 받을 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정책 논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제가 명색이 정책위 의장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현재 분위기는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심각한 실정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국가 자체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하히 제어하고 좀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완전히 초집중이고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의 큰 관심은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폭정을 좀 제어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좀 힘있게 강력하게 싸워달라 이런 요구들이 아주 강해서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이렇게 중심으로 떠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저도 정책을 해봤다고 그렇죠. 뭐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해봤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폭정을 막았는데 막아서 정상적인 상황이 됐어. 맞습니다. 그러면은 뭘 할 건가 이게 이제 좀 맞습니다.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럼 좀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제 역할은 그것을 잘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야당의 숙명은 싸우면서 일하고 또 일하면서 싸우는 걸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대체로 우리 정당들은 싸우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데는 많이 훈련이 돼 있지만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관료들한테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맡겨놓지 정당이 어떤 자신의 역량과 구상과 어떤 그 축적된 경험 이런 걸로 잘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한계를 보여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조국혁신당은 아직 신생 정당이지만 검찰 독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서 싸우겠다는 결의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온갖 난제들 굉장히 어떤 국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려운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저희는 제7공화국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제7공화국. 그 내용을 잘 준비하고 또 그걸 함께할 많은 전문가들을 함께 조직하는 것, 이것을 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민주화되면서 만든 헌법에 의해서 출발한 게 제6공화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서 예.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물론 지금은 뭐 그때 만들어 놓은 소중한 최소한의 민주주의 질서 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 이것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그거 자체를 좀 제어하고 제대로 투쟁하는 부분들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어떤 민생이나 복지 조국 혁신당 대표는 사회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회권. 어떤 그런 사회적 권리가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선언이 되고 실제로 보장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권 선진국을 내용으로 하는 제7공화국의 비전을 잘 만들고 그것을 착실히 준비해서 개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저희 조국 혁신당의 검찰 독재 투쟁 이후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에서 그 사회권 얘기를 봤어요. 조국 맞습니다. 대표가 가불 선진국이라는 네네네네. 책에서 표현한 개념이긴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뭐 예를 들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사실은 검찰 개혁 부분이나 또 뭐 기재부 개혁과 같은 개혁 정책이 우리의 어떤 일차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거 문제. 뭐 우리나라는 주거 문제라 하면은 부동산 폭등에 관한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제어하고 관리할 거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어떤 자기가 살 공간 자체를 기본권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거권 자체를 지금까지는 다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하고 은행에 융자 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아주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최소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싱가포르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아주 양질의 공공주택을 상당 정도 비축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최소한의 거기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조금 더 뭐 본인의 어떤 어떤 재산이나 또는 뭐 수입이 늘었을 때 더 고급의 어떤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안정된 장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는데 우리도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LH와 같은 그런 기관들이 확보하고 있는 또는 만들어내는 토지 이거를 민간에 그냥 다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최소한 아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만들고 또 민간에 분양하더라도 토지는 꼭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 뭐 이런 어떤 정책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권 정책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싱가포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 싱가포르 가보면 이게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가 아니고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집이 필요할 때 먼저 들어가서 사는 집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많은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의 인식 속에 우리의 어떤 장기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은 굉장히 가난하거나 또는 뭐 가난한 어르신들이 이렇게 머무는 공간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호응도 약하고 어떻게든 내가 은행융자를 끼워가지고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뭐랄까요 굉장히 고달픈 선택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준 있고 양질의 어떤 공공주택으로 이제는 방향이 전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거정책 공공임대 확대하겠다 이거 말고 다른 네. 소개해줄 만한 정책들이 있으세요? 사실은 뭐 환경권도 제7공화국의 어떤 그 방향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당면한 핵심적인 문제가 기후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 문제와 관련한 어떤 정책들을 저희들이 정책 어떤 순서 중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후 정책 부분은 사실은 뭐 여러 사회단체나 또 민주당 등 그 야당에서는 이미 많은 정책들을 마련했고 지난 정부에서 방향도 상당히 잡았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그거를 너무 뒤로 후퇴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다시 되돌리고 또 특히 국민들한테 뭔가 이 정책이 잘 전달돼서 그거 꼭 필요해 이런 어떤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향을 좀 잘 잡는 것 중에 하나로 저는
아리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리백 중에서도 가장 지금 시급하고 우리 기업들한테 위험한 반도체 분야, 적어도 반도체 분야 기업에 있어서 아리백은 적어도 2030년까지는 반드시 실현해 주자. 이런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만든다고 굉장히 맞습니다. 거창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핵심 주력 산업이니까 그걸 강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정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는 거기에 원전 에너지를 공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대량으로 끌어와서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리백이라고 하는 사실상 글로벌 스탠 이게 민간의 어떤 캠페인으로 시작된 거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것을 다 소비자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국가에서 보면 헌법처럼 기업한테는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는데 아리백의 어떤 충족 기준으로는 원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만 아리백을 충족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량으로 반도체 공장들을 집적시키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구상이 없다는 점. 이것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빨리 지금 탄소 중립이나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환을 하고 그나마 있던 생태계를 지금 이 정부 와서 막 죽이고 있는데 그걸 하루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은 반도체 국가산단 발표한 것도 실제로는 실행이 되지 않거나 혹은 건설한다고 해도 수출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이미 문제가 됐습니다. 뭐 클러스터로 더 늘리기도 전에 사실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면은 뭐 TSMC를 대만의 TSMC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의 어떤 반도체 생산 회사고 SK 하이닉스가 있고 뭐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 위치했다는 건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 그 재생에너지를 지금은 아직 그 아리백에서 100% 단계는 아니고 뭐 60%, 80%, 100%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사실은 재생에너지는 아닌데 소위 인증서를 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버틸 수 있는 단계를 지금 막 경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걸로 버틸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를 풍부하게 제공해 줄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IRA로 보조금까지 주잖아요. 그렇죠. 보조금도 오늘 뭐 보도가 나왔던데요. 보조금 거액의 보조금 제시할 것 같다고. 그런 점에서 아무리 클러스터를 우리나라도 짓는다고 그래도 기업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후퇴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미국으로 쫓아내는 것과 그렇습니다.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심하게 이야기하는 데서는 사실상 현대판 매국노가 따로 있느냐. 정책 잘못해서 기업들 다 외국으로 나가게 하면 그게 매국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국노가 안 되려면 태양광이나 풍력 그렇습니다. 같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많이 도입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걸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하겠다. 맞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출발 자체는 충실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막 그게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다 꺾고 있어서 그것만 다시 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좀 궁금해서 네네. 사실 정책 전문가들은 되게 이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사실 조국 대표는 굉장히 이제 뜨거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굉장히 비판하는 분들 많고 민주당에서도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더 비판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거기 뛰어드시는데 좀 부담이 있진 않으셨어요? 저는 조국 씨의 그동안의 어떤 논란 또 엄청난 그 사법적 뭐랄까요 단죄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뭐 조국 대표 스스로는 일정하게 수용하고 사과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만은 본질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 또 그 정부에서 가장 그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조국 민정수석 또는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들의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명료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지금에 와서 검찰들 또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똑같은 문제를 놓고서 문제를 다루고 대하는 태도
검찰의 어떤 수사나 기소 원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1호 일종의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었는데 네네네. 한동훈의 자녀가 뭐 여러 가지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것들, 그것은 사실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강력하고 뚜렷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무혐의 처리되고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국 대표 스스로가 어떤 기준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 뭐 재판에서 나온 부분도 달게 받겠다. 그러나 어떤 그 헌법적 권리로서 끝까지 3심까지는 그것을 다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도 더 심각한 어떤 정의 어떤 그 기준이 무너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권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 마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란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네.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좀 미웠는데 저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네. 광주를 다녀왔는데 광주 이제 충장로에서 시민들과 조국 대표 등과 함께 다 만났는데 계속 시민들을 만나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은 그 과정을 시민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뭐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집중 포화를 퍼붓고 다뤘기 때문에 다 봤는데 그걸 보시면서 뭐 약간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기준에 비추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엄격하게 했다면 그 다음 새 정부 들어와서 자기들 문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그것은 뭐 말도 안 되게 또 낮은 그런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더는 이것은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끌어오르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드는 생각이 최근에 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어제 일면 소부를 썼던데 비례대표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제 펼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만 기사를 쓰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뭐 위성정당도 만들고 뭐 예전에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분도 정당을 새로 만들고 이래서 다 비례대표로 들어가면은 엉뚱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주거권을 강조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강조하는 정책 그리고 기후 위기를 훨씬 더 재생에너지를 강화함으로써 기업까지 같이 살리자는 정책 이런 것도 색깔이 분명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유럽식 좀 사회민주주의 또는 뭐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이 녹색과 이 사민주의가 결합된 이런 형태의 이념 정당, 정책 정당이 좀 생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물론 그 국회 선거 제도에 따라서 꼭 비례제가 아닌 뭐 예를 들면 내각제와 같은 그런 형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그런 다양성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내각제는 아니고 그런 어떤 국회 체계 속에서 더구나 이제 무조건 한 사람만 이렇게 당선되는 소선거제라는 구조 속에서는 그런 다양성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실은 비례제라고 생각이 들고 비례제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서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그 연동형 비례제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위성정당이나 가짜정당을 만드는 문제에 대한 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원인이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과거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연동형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어떤 자기 정책 지향이나 이념 지향을 가지고 있는 소수 정당들이 적어도 국민이 지지해 주는 만큼은 의석을 할당받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지금 제도 자체를 보완하고 정말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거대 양당들이 제도적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든지 이걸 보완하면 될 문제지 그걸 핑계 삼아서 뒤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독일에서도 독일은 완전히 정당 투표제잖아요. 그렇죠. 다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건데 처음에는 녹색당이 되게 과격한 생태주의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연정에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있고 뭐 이게 점점 더 진화해 가더라고요. 실제 그 밖에서 어떤 이념
이념적 가치나 정책을 주장하는 것하고 실제 행정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저도 시민운동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한 10년 가까이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가치나 지향, 요구 이런 부분 너무 소중하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앞선 부분도 있어서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는 다른 뭐 부수적인 효과, 부작용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뭐 이해관계 이런 것들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화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역할인데 말씀하신 대로 독일 같은 경우가 녹색당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녹색당 당수가 현재 연정에서 기후경제부 장관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얼마나 대단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깜짝 놀랐는데 저희도 이 연동형제를 만들 때 지향했던 그 목표 자체가 독일의 그런 어떤 연정 체계 이런 것들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처음에 극단적인 것처럼 두려워하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회 내로 들어오고 1% 지지받으면 1%의 의석이라도 가져와서 들어가서 토론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치가 더 대화와 타협이 살아있는 정치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좀 힘 있는 제3당이 되는 것.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도 만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보기에도 가야 될 길인데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같은 겁니다. 누구나 보기에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여당과 야당이 발목 잡기로 싸워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 그런 것들이 저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유럽식 정책 정당이 좀 하나 정도는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빠뜨린 이야기 없으세요? 사실은 시민사회나 또 뭐 진보적인 정당들에서 이번 총선에서 기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종의 기후 선거, 기후 정치의 어떤 원년이 돼야 된다 이런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잘 떠오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이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 안을지 뭐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수준의 어떤 정당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된다면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그래도 탄탄한 제3당의 위치에서 저는 그 민주당에 있는 김성환 의원이라든지 이소영 의원 같은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후정책에 대한 전문성 굉장히 높고 제가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새진보연대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또 녹색정의당 같은 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여당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후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일종의 기후 정치연합 같은 걸 한번 제안도 해보고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꼭 갖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서왕진 조국 혁신당 정책위원장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권을 지키고 또 재생에너지 투자 늘려서 우리나라 기업들 외국으로 나가지 않게 돕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이게 튼튼한 제3당으로서 조국 혁신당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러면 여야 가리지 않고 기후 정책과 관련된 좀 같이 뭔가 추진한 연대체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혀주셨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